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 이제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우리 증시는 TSMC의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방향성 설정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장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ISL 이지환 대표,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TSMC의 실적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해지고요. 일단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사실 뉴페이스로 등장을 하면서 또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최근에 또 많은 분들께서 보여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9%가 넘는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어제 SK하이닉스 퀄테스트를 탈락했다라는 내용을 담은 단독 보도가 나오고 나서 시간 외에서 급락하고 나서 오늘도 그 부분 이어지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일단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어요. 근데도 왜 주가 되돌림이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반면에 이제 한미반도체는 TC본더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을 3분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엇갈리는 모습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이건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분명히 따끈따끈한 종목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들어가셨을 것 같고 최근까지만 해도 주가 흐름 너무 좋았는데 하루 만에 급락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월 초에 올라왔던 이제 분할 상장 이후에 좀 빠지다가 이제 10월 초에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하나 비전에 대한 그 AI 관련된 지금 CCTV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시스템 관련된 것들이 하나 비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하면서 발표하면서 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본격적인 상승은 이게 지금 SK하이닉스와 TC 본딩 장비 다음 세대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공동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사실은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어제 발표는 TC 본딩 장비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아니라 기존 TC 본딩 장비에 대한 뭐 테스트 탈락 이렇게 기사가 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이제 같이 섞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은 그 단기 이슈를 좀 해소하는 국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뭐 장 끝나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죠. 네, 많았는데 오늘 또 이제 마침 한미반도체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또 잘 나왔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우위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에 대한 그 새로운 도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그래도 아직은 한미반도체가 좋구나 이렇게 지금 분위기는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올라온 이유는 그 다음 세대인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장비를 공동 개발한 것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반등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슈는 어떻게 보면 좀 가지고 있었던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하는 국면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같은 날에 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일단 뭐 지금 기대가 너무 컸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하락이 많이 나오면 당분간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시고 사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지금 한미반도체가 어쨌든 좀 대결 구도 느낌으로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텐데 한미반도체 오늘 좀 잘 가잖아요. 장 초반 대비해서 물론 탄력은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이 기세대로 간다면 앞으로 쭉쭉 갈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지환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좋은 이슈가 계속 나오네요. 성적도 잘 받았고요. 일단 이제 성적도 좋았고, 지금 이제 실적에 기반해서 기대치도 조금 반영이 되었고, 근데 이제 주가는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오늘 윗꼬리를 많이 달고, 예상했던 것만큼 많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시간의 거래에서 하나 인더스트리얼이 빠진 만큼 한미 반도체가 상승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의 역외관계라고 보고 결국은 이제 TC본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공급자에 관련되어 있는 시각에서 본다면 역외관계지만 사실 이제 장비업체 전체로 놓고 본다면은 지금 이제 상황이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만큼 좋을 거냐라는 부분은 살짝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 시기에 왔죠. 특히 이제 이번에 ASML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장비업체 전반에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큰 호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한 발 좀 물러날 시기가 되지 않았냐라는 시각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 장비 업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신중한 접근이 조금 필요한 시기는 좀 되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지금 이제 ASM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분기까지는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다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 거냐 여부를 가지고 지금 주가 등락이 좀 나오는데 장비 업체가 지금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이 들어왔고 특히 이제 HBM3에서 HBM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TC 본드와 하이브리드 본드와 관계에서 하이브리드 본드가 이제 전면에 나설 시기가 좀 되었다는 관점에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은 살짝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제 기대와 실적에 대한 현재 그 기대와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공존하다 보니까 주가 등락은 오늘 큰 폭의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윗꼬리를 많이 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물론 이 자리에서 이제 계속 보유해서 수익을 좀 극대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이라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상반기 때처럼 반도체를 그냥 단순하게 사가지고 수익을 날 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펀더멘털 기반한 투자자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TSMC 17일 실적 발표와 아마 이제 엔비디아 블랙웰에 대한 초반 매출에 대한 구도가 조만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TSMC의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을 주셨어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이거죠. TSMC 실적 나오고 나면 우리 반도체주에게 있어서도 좀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아직까지 ASML의 실적 쇼크 여파가 있긴 하지만 또 간밤 미증시에서 흐름을 보면 좀 일시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의 반도체 투심, 삼성전자는 59,300원, 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0.7% 이상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TSMC 실적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워낙에 파운드리 강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잘 나오면 우리 반도체 투심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하고요.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에게 있어서는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 적자 이야기 계속 되니까 이게 또 안 좋은 소식은 아닐까 뭐 이런 걱정도 돼서요. 이건희 대표님의 시각 궁금합니다. TSMC는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뭐 9월, 그러니까 지난달 7일, 네. 이번 달 7일이죠. 7일날 이미 이제 매출은 발표를 했습니다. 좋다고 매출은 얘기했죠. 36% 네. 가까이 30% 이상 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마진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죠. 예, 가격을 올려받았으면 올려받지 지금 뭐 떨어뜨릴 일은 없으니까 생각보다 영업이익 잘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TSMC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국내에 뭐가 좋냐? 별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래요? 관련 종목이 별로 없죠. 예, 근데 뭐 네네. SK 하이닉스 정도가 좋겠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추후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뭐 TSMC의 추가 그 증설에 따라서 뭐 마이크로 서 장비가 더 나간다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 플러스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TSMC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저는 여전히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당분간 반도체를 좀 좁혀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넓히시지 마시고 지금은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밸류체인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럼 걱정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뭐 하시는데 삼성전자는 뭐 지금 뭐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죠. 예, 네. 걱정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걱정 계속 같이 하시면 되고요. 올해는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올해는 뭐 특별하게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을 그래요? 것 더 같고. 걱정이 깊어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오늘 사야 돼요, 내일 사야 돼요 이런 얘기는 의미 없고요. 뭐 올해 안에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TSMC 실적 잘 나온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좋아질 이유는 없고, ASM의 실적 발표가 본의 아니게 하루 빨리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와 인텔, 삼성파운드리 정확히 삼성파운드리와 인텔의 수주가 부족한 것도 가이던스 하락의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 단지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는 PBR 1배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급격한 반등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반도체 섹터는 그닥 그렇게 화려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고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뭐 일부 밸류체인들 중심으로 조금 이제 등락폭을 좀 반등 정도 하는 정도로 지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시간 필요할 것 같고 이 반도체주 안에서도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밸류체인단의 대응 정도 말씀해 주셨네요. TSMC 실적 발표 이후에도 저희가 또 추가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해봤고요. 그 다음은
원전 쪽 전력 기기까지 같이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얘기를 며칠 연달아서 할 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구글에서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SMR에 좀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간밤에 또 미국에서도 뉴스케일 파워 같은 종목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전 관련주들 시세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 서전기전 아까 상한가였는데 풀렸고요. 지금 다소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역시 원전은 좀 더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자, 먼저 이지환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전주 이번에는 좀 봐도 되나 싶었는데 또 오후 되니까 살짝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역시 원또속인가요? 일단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테마고, 네. 펀더멘탈도 좋아지긴 하지만 이제 기대치로 사실 더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소형원전 하천 SMR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넘어서는 부분에서 많이 포커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 SMR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원전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빨리 건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이 이제 어필을 좀 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매출로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보이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일부 이제 하나의 돌파구로 인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될 때는 모멘텀에 따라서 한번 급등을 했다가, 특징은 이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짧게 급등하고 또 짧게 하락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계속 관심은 가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면 결국은 대응은 뭐 오늘도 지금 서전 기준이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추격을 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보면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도 추격 매수해가지고 그동안 사실은 반복적으로 테마 형성할 때 그렇게 크게 재미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좀 짧은 관점으로 역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관련되어서 지금 SMR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뭐 전선이라든지 혹은 전력기기 전반, 배전, 뭐 모든 게 다 지금은 포커스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가 절정으로 들어가는 내년 한 하반기까지는 어쨌든 실적 기반의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으로 가는 종목과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을 분리를 하고,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은 최대한 짧게 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 안에서 종목을 또 나눠서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철저히 또 분리해서 모멘텀, 기대감 때문에 가는 종목들은 좀 짧게 치고 빠지기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오늘의 변동성만 보더라도 좀 그러한 대응이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하는 게 AI 때문에 전력 수요 많이 늘어나서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거 전력기기, 변압기, 전선 쪽인데 원전도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수급이 이쪽 저쪽 같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희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전력 설비도 주가는 잘 가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산일전기, 뭐 가온전선 이런 쪽이 괜찮은데 수급 좀 나눠 먹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당장에 이제 수혜 누릴 수 있는 전선을 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선과 전력 설비 이제 변압기의 투자 포인트는 그냥 고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고압 변압기, 고압 전선 만들 수 있는 회사들만 보시면 되고요. 가온전선은 이제 LS 전선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LS 전선만 만들지 가온전선은 이제 고압 전선은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관련돼서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압 전선 만들 수 있는 대한전선, 그다음에 LS 전선 중 2개 보시면 되고, 고압 전압 변압기로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그냥 다 같이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떡고물 얻어먹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결국엔 원전이든 전력 설비든 간에 전기 소모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이고, 그러면 SMR이 지금 뭐 한참 얘기 주식시장에 나온 지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SMR 지금 지은 나라가 중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예, SMR을 미국에서 지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럼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돈 많은 애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SMR 모듈을 만들려면 결국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성이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원전주 SMR만 보면 우리나라 관련주는 그냥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건설 쪽이다 보니. 네. 예, SMR만 보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SMR만 보면 그렇고, 원전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SMR만 보면 한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 쪽에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고압 쪽 얘기해 주셨고요. 종목 딱 몇 개만 압축해 주셨어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SMR 하나 놓고 봤을 때는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종목을 조금은 이제 축약을 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건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그 원전을 또 만들려면 이제 건설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원전 모멘텀을 받아서 건설주 중에서도 약간 그 원전 쪽이랑 연관된 종목들이 올라요. DL, ENC 뭐 이런 쪽들이요. GS건설이나 이것도 일시적인 것인지 이지환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이 건설회사에 볼 수 있는 법은 승리분 되죠. 예를 들어서 오늘 DLH 같은 경우 한 7.5% 정도 올랐고 사실은 현대건설도 상당한 메리트는 좀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건설업 자체에 지금 그 데미지를 넘어서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모멘텀 이상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트럼프냐 해리스냐를 놓고 경기 확장과 관련된 쪽에서 건설과 건설기계 쪽이 트럼프 쪽에서 상당히 주목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캐터필러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제일 먼저 갱신을 하면서 주가를 견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기 확장 쪽으로 들어왔던 모멘텀이 최근에 실적 기반으로 레포트들이 쏟아지면서 미국에서 다시 크게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직까지 이 섹터가 실적에 기반해서 펀더멘털이 완전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원전 관련 이슈가 들어왔을 때 대응은 사실 이전에도 DNC가 이 관련된 모멘텀 주가가 네. 단기에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시세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좀 짧은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이라는 뉴스 하나를 가지고 지금 전력기계 쪽, 원전 쪽, 그리고 건설까지 좀 다 같이 들썩이긴 하는데 워낙에 또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종목의 선별도 중요해 보이고 변동성도 유의를 해야 돼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 비만 치료제 쪽입니다. 위고비 출시되고 나서 와 문의가 폭주하고요. 뭐 연차 쓰고 휴가 쓰고 달려간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품귀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테마를 보면 좀 어려운 게 어제는 이쪽이 강했다가 오늘은 또 이쪽이 강하고 이런 걸 보면 그냥 일단 비만 붙었으면 돌아가면서 계속 오르는 것 같긴 하거든요.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희 대표님, 매일매일 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계속 이런 쪽 따라가야 되나요? 종목을 너무 확산해서 보시면 그렇게 보이는데 네. 메인 종목 보면 별 딱 흐름이 보이죠. 지금 유통사는 이제 좀 쉬고 있고 네. 블루엠텍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실적이 많이 찍혔다라는 게 다시 한번 나오면 근데 지금 아무도 위고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얘기를 안 해줍니다. 네. 예, 적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물량이 네. 얼마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물량을 얘기 안 해주기 때문에 물량을? 그럼 블루엠텍에 대한 실적 추정이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블루엠텍이 좀 과하게 움직인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비만 치료제 지금 관심은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업으로 관심이 확산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들어온 젯바운드 관련돼서 이제 마운자로죠. 마운자로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일라이 릴리게 들어올 텐데 5월달에 내년에. 그러면 거기랑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펩트론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좀 과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5% 이상 올라오고 어제도 20% 이상 네. 상승을 했는데 그럼 그 다음은 뭘 거냐 또 찾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서는 펩트론이 주고 부가 인벤티지 랩이라고 하면 그 다음 그럼 개발사는 어디냐? 그러면 뭐 잡다한 회사들 많습니다. 지금 네. 뭐 경구형 하겠다, 패치형 하겠다 하고 하는 회사들 많은데 하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상을 진짜로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결국에는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한미약품 보고 계실 거고요. 한미약품이 네. 오늘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은 관심이 계속 확대될 텐데 지금은 이제 제형을 이제 효능을 좀 좋게 해주는 기업 그 다음에 국내에서 과연 누가 먼저 이걸 내놓을 거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펩트론, 인벤티지랩, 한미약품 이 세 종목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앞서 좀 강조해 주셨던 종목인데 펩트론 또 신고가 영역이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전 고점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가격대인데 그렇다면 펩트론 좀 부담되잖아요, 대표님. 네. 한미약품 제일 좋게 보세요? 요즘에 부담되는 종목이 더 가는 가능성이 더 있어서 네, 그건 그러네요. 그건 네. 이제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고요. 네. 펩트론은 지금 너무 사실은 좀 빨리 반영을 많이 네, 했죠. 네. 14개월 동안 기술 평가를 해야 되는 국면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좀 10만 원 전후에서 좀 쉬어가는 국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인벤트지랩이냐 아니면 한미약품이냐 네. 이 정도의 싸움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 그러면 오늘의 원픽으로 또 가지고 와주셨는데 가격 전략이 좀 궁금하거든요. 한미약품은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지금 국내에서 임상 3상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국내 임상이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서만 발현되면 뭐 돈이 되겠냐? 돈은 안 될 겁니다. 그닥 그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한미약품이 지금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만 3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지금 근육의 감소량도 이제 없게 하는 비만 치료제를 지금 11월 달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럼 27년도 출시한다고 했는데 이건 좀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상 3상 참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효능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면 부작용만 없다라고 하면 뭐 빠른 시일 내에 뭐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미약품이 이제 지금은 반영된 게 없기 때문에 반영이 조금 된다라고 하면 뭐 네. 1차 목표가는 한 40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0만 원까지.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더 반영한다면 충분히 이제 업사이드 가능하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5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제약바이오에서 이거 말고 볼 거 없는 건지 이지환 대표님 분명히 또 이 이슈 때문에 팍 올랐다가 또 다른 게 나오면 식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뭐 모멘텀 이벤트 없을까요? 일단 이제 그 제약바이오 업체에 대한 접근을 모멘텀으로 가는 뭐 비만이라든지 탈모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과 실적 기반으로 가는 뭐 ADC라든지 이런 쪽에 확인이 이제 구분이 좀 되고 있죠. 작년에는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다면 올해는 그래도 펀더멘탈 기반으로 가는 뭐 유한양행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주들이 좀 강했죠. 최근에는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좀 쉬어가더라도 아마도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수혜와 실적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반도체가 다시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 수급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수급이 좀 역외관계죠. 그러니까 반도체 올라가면 제약바이오가 좀 빠지고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 반도체가 좀 빠지는 수급의 역외관계가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아주 제한적인 수급으로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을 펴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만약에 반도체가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제약바이오는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수급이 조금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을 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또 금리 인하기에 있어서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골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시간에 딱 지난주에 이건희 대표님의 원픽이 ABL 바이오였는데 와 일주일 만에 26% 정도 최고가 기준 상승률 기록했고요. 오늘도 신고가 찍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저희 AS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벌써 또 10월도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엔터, 아티스트들의 컴백 일정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엔터주 얼마나 좀 힘들었나요? 예전에 엔터가 좀 잘 가는 그 주도주 역할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바닥권에 놓여 있죠. 바닥론이 슬금슬금 나온다는 것은 3분기 바닥 찍고 이제 4분기에 실적 좋아질 거다. 지금부터 좀 사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희 대표님, 엔터 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엔터는 뭐 아주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는데 네. 예, 일단은 열심히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네. 제가 이제 뭐 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네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러면 여기 쫓아다니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당분간 엔터주들은 좋아질 게 별로 없다. 그래요? 네. 컴백하고 이렇게 이제 되고요? 하이브는 오늘 네. 이제 뭐 JYP 전역했죠. BTS 멤버들이 이제 전역을 하고 네네. 복귀한다는 게 있지만 여전히 이제 지금도 다른 문제들이 좀 걸쳐 있는 게 있죠. 네네. 그래서 레이블 오도 이슈가 오도 있죠. 이슈가 여전히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이제 걸그룹과 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뉴진스. 예. 네. 그래서 그쪽이랑 또 이게 또 여전히 또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네. 여전히 좀 저는 반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쪽은 JYP 엔터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 그러면 근데 이제 JYP는 또 문제가 뭐냐면 신인들이 커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잘하고 있는 그룹들이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닥 그렇게 영업이익이 높아지진 않죠. 재계약을 하면
이미 아티스트들이 가져가는 몫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JYP는 그러니까 YG 엔터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몇 개 없죠. SM 정도인데 SM이 네. 그나마 제일 꾸준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SM이나 JYP 엔터 정도가 저는 모멘텀은 오히려 더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하이브가 좀 올라오기는 하겠는데 오늘 좀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엔터 쪽은 너무 지금 뭐 이제부터 반등하겠거니 하고 들어가시면 조금 물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주봉 월봉 한번 쭉 펴보시면 사실은 엔터주들이 작년에 너무 달렸습니다. 네. 예. 제자리 그냥 온 거거든요. 근데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냥 제자리 내려왔다. 제자리에 왔다. 예. 그리고 네. 그동안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가 지금 콘서트 요금을 굉장히 많이 올려놔서 그거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네. 예, 그게 아마 정상화되면 또 이제 또 문제가 이슈가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좀 저는 엔터주는 뭐 그닥 그렇게 선호하는 섹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에 대해서는 다소 아직은 좀 보수적인 시각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종목도 잘 골라봐야 되는데 하이브는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아직 좀 있는 상황이고 YG보다는 SM이나 JYP 엔터 쪽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워낙에 또 잘 하고 있죠. 뭐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 그리고 에스파 등등이요. 그렇다면 하이브 이야기 좀 일단 해볼게요.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하이브 오늘 한 6% 넘게 오르는데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주시긴 했는데 이지환 대표님은 또 어떤 의견이신지. 그래도 지금 하이브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만 좀 시간을 갖고 믿고 기다려주시면 내년 좀 달라질 거다. 그 달라진다는 게 뭐 경영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가 측면에서도 정말 내년에 좀 달라질 것인지 기대해도 될까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기술적 반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올라가는 상승하는 이유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좀 밖에 볼 수 없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이게 개선 도구가 어느 정도 있냐라고 보면 지금 현재 엔터 기업들이 아주 실적 기반으로 해서 확 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고 어느 정도 복귀하는 아티스트들도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 연말로 가면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대부분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어 있고, 최근 반등에서의 부분도 많이 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수급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제 엔터주들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기관 수급 위주고 기관이 좀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프로그램 물량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이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좀 취약한 모습이고, 하이브와 그나마 JYP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낫다는 평가는 받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미 이제 한 템포가 조금 지났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바닥권에서 반등된 이후에 여기서 추세적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대발라고 나오냐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엔터주로 대응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모멘텀 매매가 아니라면은 일단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미루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에서 워낙에 볼 종목들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단기적인 대응 정도, 그리고 오늘은 또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 볼게요. 자동차 이야기는 좀 우리 좋은 소식을 전할 때 하고 싶었는데 주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법인 IPO는 엄청난 호재인 것 같고 자사주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도요타와 얼마 전에 또 맞선 이런 이슈도 있었고, 뭔가 분명히 외국인들도 많이 사는데 오늘 주가가 나란히 현기차가 4% 내외로 내리고 있습니다. IPO 얘기가 너무 나올 만큼 나온 걸까요? 이건희 대표님, IPO는 확실히 새로운 뉴스인 거예요? IPO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네. 뭐 그게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한 사건이 나오지 않으면 반영을 못 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3분기 실적이 꺾일 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판매 대수도 좀 줄고 있고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한꺼번에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저도 뭐 이렇게까지 빠질 게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네. 조금 더 많이 밀리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인 조정이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연간으로 보면 현대차만큼 돈을 잘 벌어준 기업도 많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현대기아 다 네. 마찬가지로.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뭐 PER이나 PBR로 보면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긴 한데 지금 전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현대차가 그나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전체적인 센티가 안 좋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맞고요.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고 이제 판매 추이가 좀 돌아선다라는 게 보이면
또 이제 주가는 또 그 오버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좀 슬로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제 이제 뭐 또 그 뭐 일부 종목들이 올라와서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또 다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대기아는 지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과하게 좀 파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과하게 좀 파는 과매도 구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판매량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주가가 좀 빠질 일이 있나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부품주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 텐데 종목 하나 딱 찝어볼게요. 현대모비스 차트 흐름만 봤을 때도 좀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 8% 정도 급등하기도 했었네요. 일단은 증권가에서 2025년에 주도주 다운 당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 마침표 찍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 주도주가 된다니까 지금 미리 사봐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이지환 대표님 오늘 사볼까요? 접근하셔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주는 제가 봐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적인 들어와 있고 네. 만약에 이 자동차 업종을 단기 모멘텀으로 접근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네. 관점을 가져가시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2만 원에서 26만 원 이 박스권에 거의 뭐 6, 7개월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사실 하락해도 22만 원 올라가도 26만 원 이 박스권인데 만약에 이제 이 박스권을 견딜 수 있는 분이라면 굳이 보유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라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 배당률이 6%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당을 받으면서 이 박스권에서 좀 견디시면 충분히 저평가에서 가격 회복되는 부분을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이런 입장에서 약간 이제 현대차와 결이 다른 거는 현대차나 기아는 좋았는데 지금 살짝 3분기 실적이 좀 주춤한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비교하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실적은 상당히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제는 뭔가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주가는 가는 말이 더 달리는 것보다 안 좋은 말이 턴어라운드 되는 게 많이 반영을 하죠. 그래서 네. 약간 모멘텀 기반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현대모비스를 조금 보실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배당을 받고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현대차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지금 같은 경우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우호적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 저 종목을 따라다니면서 손실만 가중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자동차들을 일부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제가 볼 때 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비스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또 자동차 쪽은 오늘 내일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매력적이고 저평가되어 있다. 현대차 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얘기해 주셨고요. 현대모비스도 당장 이제 실적이 돌아서는 거 기대한다면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SL 이지환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